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우 올해 44살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직서로 시작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아니, 저희 부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말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길, 언제나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고 있었어요. 메신저로 팀원들과 주고받는 업무 얘기들, 광고 기획안 수정 요청, 클라이언트 미팅 일정 조율까지.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일정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회색빛 얼굴들이 줄지어 움직이는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그 기분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니터 2개가 놓인 제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이상하게 모든 게 남의 일처럼 여겨졌거든요. 동료들과 나누는 농담도,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토론도, 심지어 점심시간에 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까지도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저녁 마지막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결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만둬야 할 때라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즐겨 읽던 인테리어 잡지가 아니라 귀농귀촌 안내서 같은 책이었어요. 저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었죠. 오늘은 일찍 왔네. 그 말에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사직서 썼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천천히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놀람에서 안도로, 그리고 다시 걱정으로. 정말로?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아침에 제출할 거야. 그러자 서연이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무섭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시골살이, 그 꿈이 현실이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졌다는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 서울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 그리고 전혀 모르는 시골로 내려간다는 것. 모든 게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그 밤 우리는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가끔씩 한두 마디 말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침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그런 침묵이었어요. 사직서를 낸 지 한 달 후 저희는 정말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충청남도 어느 작은 마을로 말이에요. 이사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우리 아파트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0년 넘게 살았던 25평 아파트에서 나오는 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책장, 소파, 침대, 냉장고. 하나씩 트럭에 실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이는 마지막에 화분 몇 개를 조심스럽게 차에 실으면서 이 아이들도 새로운 곳에서 잘 자랄까?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화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곳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하고요. 고속도로를 달려 3시간,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주변입니다라고 안내할 때쯤 창밖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지붕들이, 아스팔트 대신 흙길이, 매연 냄새 대신 이상한 냄새가. 아, 그게 바로 흙냄새였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 뭔지 몰랐거든요. 30여 년을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에게는 정말 낯선 냄새였습니다.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작았어요.
기와 지붕에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는데 사진으로 볼 때와 실제로 보는 건 정말 달랐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삐걱거리는 마루바닥, 그리고 뭔가 서늘하고 습한 공기. 서연이는 그래도 정말 좋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어라고 말했지만 제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서연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괜찮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닭 울음소리에 잠을 깼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재래식은 아니었지만 도시 아파트의 깔끔한 화장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무엇보다 인터넷이 안 되는 게 가장 답답했어요. 스마트폰도 신호가 약해서 자꾸 끊어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저도 모르게 짜증이 섞인 말이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 말을 들었는지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서연이는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정말로 행복한 걸까? 아니면 저처럼 후회하면서도 내색을 안 하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수도 없고 근처에 편의점도 없었거든요. 냉장고에는 이사 전에 급하게 사온 라면과 계란 몇 개만 들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가스레인지를 켜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어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날 점심을 라면으로 때웠는데 묘하게도 그 라면이 서울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너무 배가 고팠거나 아니면 정말로 공기가 좋아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에어컨 실외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바람 소리와 새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제 옆에 앉아서 똑같이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조용하네라고 제가 말하자 서연이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부끄러움을 당한 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 정리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를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마루에 왁스도 칠하고 방마다 습기 제거제도 놓고 그런 일들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당을 보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에서는 잡초라는 걸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더라고요. 서연이가 우리도 뭔가 심어볼까? 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해보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싶었거든요. 마을 이장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분이 농사 지어보실 생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당하게 네,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럼 박 영감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동네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분이에요. 라고 하셨죠. 박 영감님은 우리 집에서 2집 건너편에 사시는 이른한 살 할아버지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커서 멀리서 봐도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박 영감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영감님은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정민우라고 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니 영감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서울서 내려온 젊은 부부구먼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농사를 배우고 싶은데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영감님은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내일 아침 6시에 나와보게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화이팅하며 저를 배웅해줬어요. 박 영감님은 이미 밭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삽 하나를 건네주시면서 저기 일항을 만들어 보게라고 하셨어요. 일항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영감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해 보려고 했습니다. 삽을 땅에 꽂고 흙을 퍼서 옆으로 던지는 동작이었는데 보기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처음 몇 번은 그럭저럭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흘러내리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만든 일항이 영감님이 만든 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영감님 것은 일정한 높이와 너비로 반듯하게 만들어진 반면 제 것은 울퉁불퉁하고 높낮이도 제각각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 박 영감님이 제 작업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안 되겠네. 다시 해보게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팀장이었는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못하는 초보자였거든요.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지나가시면서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서울서 내려온 신랑이네. 농사가 쉬운 줄 알았나?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박 영감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더니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서연이가 괜찮아, 처음이니까라고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위로가 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위로받을 일이 아니야. 삽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짜증을 냈어요.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보더니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배려해주는 서연이를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날 저녁 박 영감님이 집 앞을 지나가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내일도 나올 거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영감님이 말씀하셨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땅에 닿아야 한다네.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면 몸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시골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사실 제가 농사에 매달리는 동안 서연이는 혼자서 많은 걸 해내고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집 뒤편 작은 공간을 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추, 깻잎, 토마토 모종을 직접 사와서 심고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제가 박 영감님 밭에서 삽질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 서연이는 조용히 자기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가끔 저녁에 오늘 상추가 조금 더 자랐어라고 말하는 서연이의 얼굴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져서 하루 종일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도시에서는 비가 와도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마당에 고이는 물웅덩이,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처마 민물줄기까지 모든 게 신경 쓰였습니다. 서연이는 비가 그치자마자 텃밭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궁금해서 따라 나섰는데 텃밭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일항들이 비에 씻겨서 무너져 내렸고 어린 모종들은 진흙탕에 뒹굴고 있었어요. 특히 서연이가 가장 아꼈던 토마토 모종 하나는 뿌리째 뽑혀서 한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한동안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흙투성이가 된 모종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옆에 앉았는데 서연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괜찮을까?
라고 서연이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종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는 부엌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책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서연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거든요. 말도 별로 없고 가끔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서연이도 저처럼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농사일에 좌절할 때만큼이나 서연이도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뭐해? 라고 물어보니 미역국 끓이고 있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서연이가 정말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부어서 은근하게 끓이는 모습이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울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거의 다 됐어 라고 말했어요.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텃밭일. 서연이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멈췄다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려워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뭔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지만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국을 떠먹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그런 침묵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 저는 서연이에게 내일 텃밭 다시 정리해보자.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 서연이도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17살 고등학생인데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예요. 민재를 처음 만난 건 이사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박 영감님 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아이가 멈춰 서더니 저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려니 했는데 계속 서 있길래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그 아이가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오신 아저씨죠? 라고 말했어요.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던 거죠. 민재는 정말 신기한 아이였어요. 17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농사일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호미로 풀을 뽑는 걸 보더니 아저씨,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호미를 받아서 능숙하게 풀을 뽑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뿌리까지 파내야 다시 안 자라요. 도시에서 온 44살 어른이 시골 고등학생에게 호미질을 배우는 상황이 좀 우스웠지만 민재의 설명은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민재는 가끔씩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농사일하는 걸 구경하러 온다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아저씨,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주세요. 한낮에 주면 뿌리가 삶아져요. 비닐 멀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레 먹은 잎은 이렇게 따내야 해요. 민재가 알려주는 것들은 박 영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어요.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요. 어느 날은 민재가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농사 관련 앱을 보여줬어요. 이 앱 쓰시면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수확하는지 다 나와요. 저는 그때까지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뉴스만 봤는데 이런 실용적인 앱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민재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며 아, 이런 게 세대 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에서는 제가 민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여기서는 민재가 제 선생님이었으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민재가 웃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뭔가 서툴게 할 때마다 아이고 아저씨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밝은 웃음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런 웃음을 보지 못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모든 웃음에 뭔가 계산이나 의도가 섞여 있었는데 민재의 웃음은 그냥 웃음 그 자체였거든요. 서연이도 민재를 좋아했어요. 민재가 오면 서연이는 항상 간식을 준비해 줬는데 민재는 이모님 손만 대면 뭐든 맛있어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뻐했어요. 도시에서는 서연이의 요리 솜씨를 알아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민재가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해줬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박 영감님이 지나가시면서 저희를 보셨어요. 민재야, 또 아저씨한테 농사 가르쳐주고 있었나? 민재가 네, 할아버지. 아저씨가 열심히 하세요라고 대답하자 박 영감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다 낯설지. 마음만 늙지 않으면 돼.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포기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17살 민재에게 배우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 밤 서연이와 마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재 같은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제가 말하자 서연이도 응, 정말 순수한 아이야. 저런 아이를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우리도 저렇게 순수하게 이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노력해보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골에 온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서연이와 함께 제대로 된 농사일을 한 날 말이에요. 그날은 가을 배추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박 영감님이 배추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함께 해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하겠다고 했는데 서연이가 나도 해볼게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서연이는 텃밭 일만 하고 본격적인 농사일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밭에 나가니 박 영감님이 이미 배추 모종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한 사람은 구멍을 파고 한 사람은 모종을 심어 호흡을 맞춰야 해라고 하시면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호미로 구멍을 파고 서연이는 모종을 심는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리듬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멍을 파는 속도와 서연이가 모종을 심는 속도가 달라서 한쪽은 기다리고 한쪽은 재촉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천천히 해. 급하면 안 되라고 서연이가 말했는데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했다는 걸요. 회사에서의 습관 때문인지 뭐든 빨리빨리 처리하려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늦췄더니 서연이와의 호흡이 점점 맞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다음 구멍을 팔 자리를 보고 있으면 서연이가 미리 그쪽으로 움직이고 서연이가 모종을 심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묘한 만족감이 올라왔어요. 점심시간에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서연이가 싸온 도시락을 먹는데 김치찌개와 밥만 있는 단순한 메뉴였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땀을 흘리고 난 후에 먹는 밥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서연이도 일하고 나니까 밥이 더 맛있네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서연이의 얼굴을 유심히 봤는데 햇볕에 살짝 그을린 얼굴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거든요. 오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리듬이 맞았어요. 호미로 땅을 파는 소리, 모종을 심는 서연이의 손놀림, 그리고 때때로 주고받는 짧은 말들까지. 모든 게 하나의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서연이가 여보라고 부르기에 고개를 들었더니 서연이가 밝게 웃고 있었어요. 뭐? 라고 물어보니 그냥 좋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부터인지 서연이와 함께 웃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거든요. 아마 몇 년 만에 처음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말이에요. 해가 질 무렵 하루 일을 마치고 밭을 바라보니 배추 모종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반듯하게 심어진 모습이 뿌듯했어요. 서연이도 제 옆에 서서 똑같이 밭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 거야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했어.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단순한 농사일이었지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뭔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느낌. 도시에서는 각자의 일상에 바빠서 놓쳤던 그런 감정들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연이가 내일도 같이 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이 되는 거구나 하고요. 시골에 온 지 반년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마을 축제가 있는 날이었어요. 한가위를 맞아서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를 여는 날이었죠. 저희도 처음으로 마을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며칠 전부터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하더니 결국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가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제가 심은 배추로 서연이가 담근 김치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의 첫 합작품이었던 셈이죠. 축제 준비를 도우면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서로 이름도 알고 안부도 묻고 농사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거든요. 박 영감님은 많이 늘었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어깨를 툭 치셨고 민재는 아저씨, 이제 진짜 농부 같아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웃과의 정,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도시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마당에 앉았습니다. 가을밤이라 조금 서늘했지만 따뜻한 차 한 잔씩 들고 앉아 있으니 딱 좋았어요. 마을 곳곳에서 켜진 작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참 조용하다고 말했는데 예전에는 이 조용함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후회해? 라고 서연이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서울에서의 안정된 직장, 편리한 생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포기하고 여기 온 것을 후회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라는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전혀라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서연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그래. 여기서 우리 진짜 우리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도시에서는 뭔가에 쫓기며 살았다면 여기서는 우리 자신의 리듬으로 살고 있었어요. 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두었어요. 시골 바람이 들어와서 방 안을 서늘하게 했는데 그 바람 속에서 온갖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까지.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냄새들이 이제는 고향의 냄새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라고 물어보니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라고 대답했어요. 저도 서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나도 고마워. 용기를 내게 해줘서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서연이가 먼저 이 길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회색빛 도시에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조용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넓은 밭에서 서연이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시원하고 우리가 기른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도 그 꿈의 여운이 남아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밭에 나가는데 민재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이모님 안녕하세요. 그 밝은 인사를 받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곳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더 이상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 아니라 이 마을의 한 구성원이 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날도 서연이와 함께 밭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움직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이 맞았어요. 가끔 박 영감님이 지나가시면서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잘했네. 무엇을 잘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서로를 믿고 의지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견뎌낸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저희의 집이라는 것을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진짜 집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집다운 집을요. 그리고 서연이와 저는 이곳에서 다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부부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 순간에도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별을 흔들고 있고 멀리서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연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희처럼 새로운 삶을 꿈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자신다운 삶이란 게 있다면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 같아요.